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17페이지 공인중개사 제도 할 차례죠. 지난주에 했던 게 시험에 두 문제는 반드시 출제됩니다. 15페이지 용어정의 한 문제, 그 다음에 16페이지 중개대상물 해가지고 한 문제씩은 출제됩니다. 잠깐만 복습하고 진도 나가겠습니다. 용어의 정의. 용어정의라는 것은 국어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중개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물건을 연결시키는 것 또는 제3자로서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일을 주선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병리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업은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중개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이렇게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도 이 법상 공인중개사는 아닙니다. 시험에 합격하신 분이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입니다. 즉 자격증을 취득해서 개업을 한 사람이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어정의는.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말 잘못했네. 이게 보조원이고,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 업무를 하거나 중개업자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입니다.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중개보조원이라고 합니다. 용어정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주 한 것 중에서. 자,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은 토근 입공광입니다. 즉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게 중개대상물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습니다. 즉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인중개사법 규율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중개대상물이 아닌 자동차를 알선하고 보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죠. 중개대상물을 알선할 때만 소위 중개수수료, 즉 지금은 중개보수라고 합니다만은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 다시 또 용어 나오면 설명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17페이지 공인중개사 자격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다 들어보셨을 텐데, 시험 시행기관은 시도지사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입니다. 그래서 특별시장은 우리 서울특별시장이 있고요. 광역시장은 6개 광역시장이 있고,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입니다. 지금 현재 세종특별자치시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도 충청남도 도지사가 자격증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시험 시행기관이. 근데 17페이지 예외적으로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 문제 출제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시험을 시행하거나 출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원칙은 시도지사입니다. 이때까지 26번 시험을 봤는데 모두 자격증은 시도지사 명의로 나갔습니다. 자격증은 이때까지 한 번도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로 나간 적은 없습니다.
전부 원칙적인 시험 시행기관이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격증을 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법 청원을 해야 되겠죠. 서울특별시장, 그래서 서울특별시장이 준 자격증하고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 저 대구에서 대구시장이 준 자격증 옆에 같이 개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손님이 오더니만 옆에는 서울서 자격증 땄던데 너는 공부 못해가지고 대구서 자격증 땄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문제 똑같은데요 하니까 사기치는 거 내가 믿을 줄 아나 이렇게 하고 아예 믿으려고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또 전라도 광주에서 자격증 따가지고 대구 가서 중개업하고, 예를 들면 뭐 제주도도 지역적 특색이 좀 있죠. 제주도 같은 데도 제주도도 좀 특색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도별로 자격증이 주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의사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잖아요. 우리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는 걸로 앞으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어쨌든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나간다고요. 그러면 서울서 자격증 받고 싶으면 부산 있는 사람도 서울에 와서 시험을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주소 적을 때 서울로 적으면 그냥 응시원서에 기재된 주소지 시도지사 명의로 나와요.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주도 가서 중개업을 하려고 마음먹고 다른 데서는 절대 안 하려고 생각하면 그냥 주소를 제주도 적으면 돼요. 시험 원서에다. 그럼 제주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나옵니다. 실제 시험 보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원래대로 하면 원서 접수에 기재되는 그 주소가 맞는지 실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현재 시스템으로는 그냥 기재되어 있는 거 보고 그대로 자격증을 줍니다. 옛날에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옛날에는 그 시험 보는 장소에 따라서 달랐거든요. 그래서 인천이나 경기도에서 전부 서울 와서 시험을 봐가지고 교통대란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지금 수능이 뭐 60만 명 정도 수능 시험 보잖아요. 공인중개사 최고 많이 봤을 때 30만 명 봤어요. 28만 명 이렇게 접수했다고요. 그 수능 반 정도 봤다고요. 뭐 지금 올해 시험도 거의 한 19만 명 정도 접수했죠, 원서를. 그래서 수능 다음에 최고 응시자가 많은 시험입니다, 이게. 그 지금 뭐 그래서 인천에서 막 서울로 다 시험 보러 오고 이러니까 이제는 시험 보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서에 그냥 기재된 주소지대로 자격증이 교부되고 있습니다. 자, 3번 업무 위탁입니다.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 업무 일부를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공인중개사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시험 업무를 위탁한 때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래서 시도의사가 시험을 실시해야 되는데 공기업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돼 있죠. 지금 현재는.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되는 게 아니라 자격증은 시도지사 명의로 교부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했는데, 관보는 정부기관지를 관보라고 그러고요, 지자체 기관지를 공보라고 합니다. 서울시 공보 이렇게 하는데, 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그 시험, 우리 시험에는 그냥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대신에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그냥 X이지, 고시가 뭘 의미하는지 그런 건 묻지는 않습니다. 근데 고시하고 공고는 약간 좀 다르기는 합니다. 이 고시는 거의 확정된 내용이고, 공고는 앞으로 시험 공고 이런 거는 공고라고 하죠. 그건 변할 가능성도 있어요. 약간 공고하고 고시하고는 약간 행정법적으로는 조금 느낌은 다릅니다. 근데 우리 시험엔 그걸 묻지는 않는다고요. 공고와 뭐 고시의 차이점을 말하시오 이런 거는 묻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단순히 암기입니다. 관보 고시입니다. 뭐 일간신문에는 공고합니다. 일간신문에 고시하진 않습니다. 시험 공고하죠. 시험은 일간신문에 공고하는데 이거는 관보에 고시합니다. 업무를 위탁한 때는. 이 관보는 공무원들은 다 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응시자격 제한입니다. 응시자격 제한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시험 못 보는 것은 오직 두 가지밖에 없다고요. 부정행위하고 5년,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고 3년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는 부정행위하고 5년입니다. 수능은 1년간 시험 못 보죠? 오늘 그 수능 시험 봤는데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2시간 마치고 나서 휴대폰 가지고 있다고 자진 반납해가지고 시험 무효됐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끝났겠죠. 가방 뒤져가지고 조사는 안 하는데 괜히 가지고 있었다고 2시간 끝나고 나서 반납했어요. 자진 반납해가지고 무효됐더라고, 시험. 여러분들은 그 수능하고는 달라요. 수능 시험은 가지고만 있어도 무효거든요. 부정행위에.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가지고 있어도 무효 아닙니다.
그거 켜지만 안 하면은 그거 가지고 그냥 가방 안에 넣어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출하라고 해요. 이 공인중개사 시험도 가면 앞으로 다 제출했다 나중에 받아가라고 하면 웬만하면 제출하는 게 나아요. 괜히 가지고 있다가 저는 가지고 있다가 진동 울려가지고 감독관 바로 옆에 서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미안해서 빨리 가기를 바랬는데 가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좀 미안한 적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공인중개사는 가지고 있어가지고 무효되지는 않습니다. 휴대폰 가지고 있다고. 근데 5년간 시험 못 보는데 수능은 1년이고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아직까지 이번에는 보니까 많더라고. 질문에 나온 데 보니까 오늘 수능도 무효된 애들이 많더라고요. 휴대폰 가지고 있어가지고. 근데 공인중개사는 아직까지 이때까지 시험 역사상 단 한 명도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람이 없습니다. 부정행위 한 명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저 하는 거 많이 봤어요. 시험 10번 넘게 보면서 막 여자분들은 허벅지에 적어놓고 보고 있는 사람도 봤고 그 시험 응시표 뒤에다가 적어놓고 하는 것도 많이 봤어요. 봐도 그렇게 수능처럼 그렇게 엄격하게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그냥 앞에 와 컨닝 자꾸 하면 앞에 와서 가만히 있어요. 그분이 안 가고 다른 사람 거 보고 그러면 그 사람 앞에 와서 딱 서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그런데도 하긴 힘들죠. 결론 컨닝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냥 꼭 하려면은 본인이 컨닝 페이퍼 만들어가 자기 거 볼 수는 있어요. 남의 거 볼 수는 없죠. 남이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죠. 보고 싶어도 저분이 나보다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정행위는 어쨌든 5년간 시험 못 보고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시험 못 보는데 자격 취소되는 사람은 제가 지난주에 공인중개사 숫자를 잘못 말한 것 같은데 지금 이번 합격자까지 합해서 한 35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대략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것도 시험에 합격자 인원이 나오질 않으니까 35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자격 취소가 1년에 10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 누구 자격 취소하는지 봤더니만 사망하고 없는 사람 이런 사람 자격 취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명도 없다고 하면 통계가 이상하니까 그 자격 취소는 웬만하면 안 해요. 뭐 자격증 빌려줘도 적발되면 바로 자격 취소하지는 않아요. 현실은 이론적으로는 빌려주면 취소해야 되고요. 그래서 결론은 뭔 이야기냐면은 시험을 못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요. 대한민국에. 여러분들도 아마 이게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나 부정행위하고 5년 미경과자가 계시다면 올해 시험 못 보죠. 그 말고는 시험 다 봅니다. 응시 가능자 해놨는데 뭐 응시 가능자는 이거 불가능한 거 2개 빼고는 다 가능해요. 옛날에는 만 20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만 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나이 제한 없고요. 국적 제한 없고요. 학력 제한 없고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시험 볼 수 있습니다. 2가지 빼고는요. 부정행위 5년, 자격 취소되고 3년. 우리 기간이 공인중개사법에는 3년, 5년이 많아요. 2년 이런 거는 거의 없고요. 3년, 5년이 많아요. 그 부정행위는 5년, 자격 취소는 3년 동안 시험 못 봅니다. 18페이지 시험 방법입니다. 여기는 필기하지 않고 그냥 책 보겠습니다. 시험에는 이 공인중개사 제도 전체에서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내용은 많은데 시험은 한 문제밖에 안 나온다고요. 용어정의나 중개대상물 이건 내용은 얼마 안 되지만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나오고요. 자, 시험 방법은 양가로 1번에 구분 실시입니다.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 다른 말로 하면 시험 시행기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은 1, 2차 따로 보는 게 원칙이라고요. 근데 예외적으로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주택관리사 시험도 행정사 시험도 다 따로 보고 있어요. 1, 2차를. 근데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은 같은 날 보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26번 모두 다 같은 날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원칙은 따로 보는 게 원칙이고요. 근데 예외적으로 1, 2차를 구분은 하되 같은 날 동시에 볼 수 있다. 그래서 아마 30분인가 1차 보고 나서 한 30분 쉬었다가 다시 2차 봅니다. 문제 출제 유형입니다. 1차 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가미할 수 있으니까 반대로 하면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안 하고 있어요. 가미. 현재는 객관식으로 다 보고 있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가미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2차 시험은 논문형으로 출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면 정말 무섭겠죠. 그런데 다만 예외, 원칙은 그렇고요. 예외 다만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구분은 하되 동시에 시행할 경우에는 2차 시험의 출제 유형은 1차 시험의 유형에 의한다.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1, 2차 같은 날 보는 거 너무 힘들다. 2차를 분리하자 이렇게 요구하면 2차를 따로 볼 것 같으면 2차는 논문형으로 봐야 되죠. 근데 지금 같은 날 같이 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1차 시험 방법에 의하기 때문에 지금 객관식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래 1, 2차 분리하자고 또 항의하지 말라고요. 산업인력공단에 계속 글 올리면 홈페이지 글 올리면 분리됩니다. 그러면 이제 2차는 주관식으로 봐야 돼요. 지금 2차를 객관식으로 보는 이유가 같은 날 동시에 보기 때문에 1차 시험 방법에 의하고 있습니다. 양가로 3번 1차 시험의 일부 면제입니다.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여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다음 해가 아니라 다음 회입니다. 해가 아니라 다음 회. 왜냐하면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지 1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게 아닙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1년에 두 번 볼 수도 있고요. 10년 동안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의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옛날에는 8회 때까지는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부동산학과에서 석사 학위 받으면 1차 시험 면제됐습니다. 8회 시험까지는. 지금은 면제되는 거 없습니다. 옛날에는 법무사도 법원 주사보 이런 거 근무하면 공짜로 줬죠. 지금은 다 시험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공인중개사도 8회 시험까지는 석사 학위 받으면 1차 시험을 면제했지만 지금은 박사 받아도 1, 2차 다 보셔야 됩니다. 오직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할 뿐입니다. 만약에 올해 그래서 1, 2차 같이 봐가지고 1차만 합격했으면 내년 그 다음 회 한 번만 면제되죠? 다음 회입니다. 회. 자, 그 다음에 4번 시험의 시기입니다.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옛날에는 15회 때까지는 매년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매년 시행한다. 근데 지금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바뀌었냐 하면은 제가 건의를 했어요. 15회 때 어렵게 출제돼 가지고 추가 시험을 봤어요. 한 번 더. 그 제가 매년 시행하게 돼 있는데 왜 매년 한 번만 봐야지 두 번 보냐 이렇게 하니까 매년 시행한다고 돼 있지 매년 두 번 보면 안 된다는 말이 어디 있냐 이렇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냥 매년 시행한다고 했지 매년 한 번 본다 두 번 본다 이런 말은 없잖아 이렇게 하더라고요. 따지고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저같이 그렇게 항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매년 1회 이상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이제 그럼 1회 이상이니까 한 번 봐도 되고 두 번 봐도 되고 세 번 봐도 되죠? 여러 번 봐도 될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지금 처음이니까 여담을 말씀드리면 15회 시험 때는 재미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 40점 이상만 다 합격시켜도 1000명밖에 안 나왔어요. 1000명도 안 돼요, 합격자가. 이 신청을 12문제 인정해줘가지고 최종적으로 1000명 합격했거든요. 이 신청 다 받아줬어요, 그 당시는.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그냥 무조건 40점 과락만 넘은 사람 다 합격시키려고 했어요. 60점 안 돼도. 그렇게 하니까 수험생들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다 막 글 올렸어요. 난 집에 배우자한테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고 거짓말 시키는데 네가 만약에 40점 이상 다 합격시켜도 그래도 난 떨어지면 네가 내 인생 책임질래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합격을 못 시켰어요. 또 시키려고 했는데도 그 배우자들한테 그래서 거짓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시험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말 아니면 과락 나왔다고 말해야 돼?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고 말해야 돼요? 실제로는 과락 나왔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뭐라고 하실 거냐고요? 말하지 마요. 그냥 말하지 말고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한 일주일만 말 안 하고 있으면 싹싹 빌어. 왜 그러냐 그러면 혼자 있고 싶다 나가라 이러면 더 이상 뭐 떨어졌니 붙었니 묻지도 못해요. 그러면 그냥 마지못해 나오면 되지. 적극적으로 속이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뭐 과락 나왔다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 과락 나왔다 그러면 내 그럴 줄 알았다 돌대가리야 이렇게 나온다고. 그렇다고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고 했다 나중에 적발되면 또 신뢰가 깨져서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말을 하지 마요. 몇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말을 말 못 꺼내게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시험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결론은 시험 1년에 10번 볼 수도 있고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볼 수도 있다. 그거예요. 자, 시험 공고입니다. 아까
업무 위탁은 관보에 고시 했는데 여기는 이제 시험은 공고입니다. 매년 2월 28일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 공고. 고시가 아니고 공고입니다. 이거는. 이게 옛날에는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한 두 달 전에 공고는 하고 이랬어요. 한두 달 전에. 그러다 보니까 예측된 삶을 살 수 없잖아요. 시험 날짜가 과거에는 10회 시험 때까지인가 5월 달에 봤어요. 5월 달에 시험 봤는데 그래서 11회 때도 5월 달에 볼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9월 달로 연기돼 버렸어요. 한 6개월 정도. 그래가지고 엄청난 혼란이 왔어요. 이제 시험 완전히 보려고 막 계속 모의고사 보고 이렇게 시험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험을 뭐 9월 달에 본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미치버리잖아요. 학원 다니다가 다 집에 가가지고 그냥 공부 안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다가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나와가지고 해가지고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 페이스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그게 긴장된 관계를 1년 내에 유지하기는 어렵잖아요. 딱 지금 한 달 남았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거 하고 6개월 남았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거 하고 1년 남았을 때 공부하는 거 하고 다 방향이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시험 보는 날짜에 모든 정력을 다 쏟아부을 수 있을 정도로 페이스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험 날짜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막 항의를 엄청나게 했어요. 또 옛날에는 만 20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면 시험 날짜를 기준으로 만 20세니까 시험 날짜가 언제냐에 따라서 공부를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이게 차이가 나겠죠. 생일에 따라서 만약에 9월 달에 시험 보면은 생일이 10월인 사람은 공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나이와도 상관없고 그래서 이제 예측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제는 1월 달에 미리 시험 언제 보는지를 딱 공고함으로써 예측된 삶을 살 수 있죠. 그래서 계략적상 시험 날짜는 지금 공고 안 돼 있어도 언제 본다고 했어요? 넷째 주 토요일 날 본다고 했죠? 올해까지 일요일 봤는데 내년부터는 토요일 봅니다. 시험. 그게 올해 시험 공고에 나왔어요. 내년부터는 토요일 날 본다고. 그게 예측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미리 다 알려줘요. 이제 작년에 벌써 미리 말했어. 이제 올해까지만 일요일 보고 내년부터는 토요일 날 보겠다. 왜냐면 감독관 구하기가 힘들대. 일요일 날 하니까 다 가족들하고 뭐 한 10만 원 주는데 그 일당 뭐 안 받고 안 하겠다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로 바꿨어요. 감독관들이 자꾸 안 하려고 해가지고. 또 일요일 날 뭐 교회 가는 분도 있고 일요일 하는 걸 싫어하는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토요일로 바뀌었습니다. 넷째 주 토요일입니다. 10월 넷째 주 토요일. 근데 그 이제 확정 공고는 1월 28일까지는 계략적 사항이 공고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정 공고입니다. 확정 공고는 시험 90일 전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하는데요.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모든 시험은 다 90일 전까지 확정 공고합니다. 작년까지는 60일 전까지 공고했습니다. 확정 공고도 더 빨리 해야 공부를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겠죠? 예측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 미리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됩니다. 밋입니다. 밋. 관보 또는이 아니고 우리 시험에는 밋 대신에 또는 이렇게 해가지고 X 이런 식으로 출제합니다. 그 공인중개사법은 깊은 사고력을 요하는 것도 좀 있지만 이렇게 말장난하는 게 많아요. 밋 대신에 또는 이렇게 해가지고 X로 출제하는 것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쉽게 내버리면 이거는 100점이 작년에 올해가 공인중개사법 쉬웠죠. 재작년에 만점이 400명 나왔대. 전국에서 이 과목 만점이. 그래가지고 작년에 어렵게 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쉽게 냈죠. 이제 여러분 시험 볼 때는 내년에는 어려워요. 내년에 어려운 과목은 알 수 있어요. 민법 어렵고요. 1차에서. 2차에서는 공인중개사법 어려워요. 제가 한 이 과목이. 그 통계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기 때문에 그럼 무조건 그렇게 됩니다. 내년에는. 그 민법이 어려운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학계로는 어렵게 내면 굉장히 뭐 학문이니까 범위가 없잖아요. 민법은 그래도 다 판례가 있고 법조문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도 다 풀 수 있어요. 공부하면. 공인중개사법 어려워도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아무리 어려워도 이거는 법이 딱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공법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내년에는 쉽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19페이지 응시원서 및 수수료입니다. 응시원서 제출해야 되고요. 응시수료는 지자체 조례 가져가는 수수료 납부해야 됩니다. 근데 지자체 조례 가져가는 수수료인데 여기 우리 책에는 지금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지자체 조례 가져가는 수수료는 시도의사가 시행할 때만 지자체 조례 가져가는 수수료예요. 지금 시도의사가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고 누가 시행해요? 산업인력공단에 위탁돼 있죠? 이렇게 위탁되어 있을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냅니다. 원칙은 시도조례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돈을 얼마 내지? 28,000원인가? 28,000원 정도 낼 거예요. 시험에 28,000원인지 3만원인지 이렇게 숫자로는 안 나오겠죠? 어떻게 나온다고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를 낸다.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 그러니까 2만원인지 3만원인지 그거는 암기할 필요 없어요. 아마 28,000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제가 시험 자격증 딸 때는 5,000원이었어요. 5,000원. 시도의사 갈 때. 한 10회 때까지는 5,000원 받았어요. 그러다가 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되면서 이게 산업인력공단에만 위탁된 게 아니고 옛날에 토지공사에 위탁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모든 시험을 산업인력공단으로 다 통합한 거예요. 자, 응시수료 반환입니다. 이것도 이때 옛날에는 반환하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사실은 건의했어요. KBS 시민보 기자가 제 그 후배가 있는데 거기 기획 취재를 한 적이 있어요. 전국에서 이게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 1년에 50억, 전국에서 50억이더라고. 50억. 시험 원서 내고 시험 안 봐가지고 남는 돈이. 그래서 그걸 반환을 옛날에는 안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원서 접수하고 이제 시험 안 본다고 철회하면은 돌려준다고요. 합리적인 사회를 만든 거죠. 옛날에 이런 거 없었어요. 다. 철회가 있어야만. 자, 여기 구체적인 건 있네요. 그 방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과혼합한 경우, 과혼합한 금액 전부 다 돌려준다. 우리 세금 같은 것도 과혼합 초과해서 내면 다 돌려주죠. 모르고 뭐 예를 들어서 지로도도 한번 내고 또 가서 뭐 은행에 또 가서 현금으로 한번 내고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무통장 입금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2번 낼 수도 있잖아요. 요즘은 가상계좌 이런 거 있대. 가상계좌로 입금시켜놓고 또 지로 영수증이 있으니까 지로 영수증 가서 또 한번 내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과혼합, 과혼합이라는 뭐 초과해서 냈다 이 말이죠. 초과해서 내면 초과해서 낸 부분은 다 돌려준다. 전부 다. 예를 들어서 28,000원인데 5만원 냈으면 22,000원 돌려준다. 예를 들자면 과혼합하면 과혼합한 금액을 전부 다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시험 시행기관의 기책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도 납부한 수수료 전액 반환한다. 지금 시험을 26번 봤는데요. 제가 8회 때부터 이때까지 시험을 계속 지켜봐 왔으니까 8회 시험을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한 오랫동안 지켜와 봤는데 재미난 일이 많았어요. 옛날에 한번 국토교통부에 시험 어렵게 내면 시험 고사장 폭파시키겠다 해가 전화를 했어요. 국토교통부에. 그래가지고 금속 탐지기 가지고 와서 그냥 시험 보는 날 전부 그 전화를 받고 또 만약에 그 조사를 안 해가지고 진짜 폭파되면은 문제가 되겠죠. 그 전화 받은 사람 문책당하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어요. 전부 다 금속 탐지기 가지고 다 일일이 조사했어요. 그 시험 보러 오는 사람. 저는 특히 늦게 가가지고 완전히 거의 알몸 조사 받았어. 그 이상한 가방도 안 들고 이렇게 가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지금 국토교통부에 전화하면은 그래서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아마 옛날엔 주민등록번호 입력했어요. 지금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아마 생일 같은 거 입력해야 연결이 돼요. 각 부서로. 그렇던가요? 예, 지금 은행에 생년을. 예, 그 이유가 그 국토교통부에 협박 전화를 해서 그래요. 시험 어렵게 출제하면 폭파시키겠다 해가지고. 그 하루 전에 전화했다고요. 전화하려면은 한 보름 전에 전화해야 돼요. 시험 출제가 한 12일 전에 출제하거든요. 미리 하려면 해야 되는데 그 하루 전에 했는 이미 출제 다 해놨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뭐 저는 직통번호 알고 있어요. 그런 저는 주민등록번호 입력 안 해도 되는 직통번호 원하면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그래서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폭파돼 가지고 또는 뭐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학교에서 시험 보거든요.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다 돌려준다 이 말이에요. 시험 시행기관의 기책사유로 잘못으로 인해서 시험 못 본 경우. 그 다음에 3번에 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도 다 돌려줍니다. 원서 접수기간이 지금 뭐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8월달에 예를 들면 8월달 열흘 동안 접수 받거든요.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계산하기 좋게 이렇게 접수를 받았다면 첫날 접수했다가 마지막 날 초래하면 다 돌려준다고요. 그런데 이제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몇 프로 돌려준다고 돼 있어요? 60%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시행일,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50% 돌려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거 돌려받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혼자 해가지고 포기하는 분들이 돌려받겠죠? 이 돌려받으려고 하면 더
피곤해요. 그래서 그냥 현실적으로 거의 없어요. 돌려받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50%, 60% 돼 있는데 우리 지금 책에는 보면 취소라고 돼 있어요. 철회라고 돼 있어요. 취소라고 돼 있죠. 취소라고 돼 있고 이게 법하고 시행령하고 다르게 돼 있어요. 법에는 철회, 시행령에는 취소 이렇게 돼 있어요. 민법에서는 취소와 철회가 다르거든요. 이게 공인중개사법은 제가 항의를 하니까 나는 민법 전공 안 했거든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취소 철회를 같은 의미로 그냥 동네말로 생각하시면 돼. 취소 철회 같은 말이에요. 엄밀하게 본다면 뭐 철회라고 봐야 될 텐데 어쨌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취소 철회를 같은 의미로 보고 있다. 민법에서는 취소 철회, 뭐 해지, 해제 이런 거 다 다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시험 합격자 결정입니다. 1차는 무조건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1차는 40점 밑으로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1차는 부동산 학개론 40점, 민법 80점이면 합격이죠. 근데 한 개라도 37.5점이 나오면, 과락이 나오면 불합격입니다. 한 과목이라도 37.5점이 나오면. 그래서 1년 동안은 전 과목을 다 사랑해야 됩니다. 미워하면 수업 듣기 싫죠. 그러면 점수도 안 나와요. 1년 동안만 참고 과락이 나오면 안 되니까요. 그 1차는 80점이 만점이라고 보면 돼요. 90점 받아봐야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과목 어차피 40점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딱 80점만 받으면 만점이에요. 1차는. 2차는 만점 100점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세 과목이니까 다른 데 보태주면 되잖아요. 1차는 굳이 90점 받을 필요 없다. 왜냐하면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가 떨어지는 분들을 수없이 봐왔거든요. 괜히 만점 받으려고 하다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2차 시험도 1차는 항상 절대평가고요. 1차는 절대평가. 1차는 절대평가니까 무조건 40점 밑으로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요. 2차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방식이. 원칙은 2차도 절대평가입니다. 2차도 원칙은 절대평가. 2차도 원칙은 절대평가입니다. 근데 다만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공인중개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인중개사 정책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미리 선발 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 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 과목 총 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즉 상대평가. 예외인데 이 예외 중에서 첫 번째가 상대평가가 있습니다. 상대평가. 그래서 선발 예정인원을 올해 15,000명 뽑는다고 했으면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도 불합격자가 나올 수 있죠. 옛날에 7회 때는 카트라인이 83점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8회 때 엄청나게 어렵게 냈잖아요. 항의를 많이 해가지고 80점 먹고 떨어지는 시험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8회 시험을 어렵게 냈어요. 이때까지 시험 26번 중에서 8회 시험, 15회 시험 2번이 어렵게 출제됐습니다. 최근에는 뭐 난이도가 거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통계 전문가까지 다 들어와가지고 정확하게 통계를 내니까 지금은 거의 뭐 합격자가 똑같습니다. 해마다. 동점자 처리. 동점자는 뭐 전부 다 합격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우리 책에는 지금 안 적어놨네요. 이 두 가지 절대평가, 상대평가만 적어놨으니까 뭐 책대로만 하겠습니다. 하나 더 있기는 해요. 그 15회 때 어렵게 나와가지고 15회 때 어렵게 나와가지고 한 가지 더 방식이 있기는 한데 절대평가 말고 그냥 60점 이상인 자는 무조건 다 합격이고 60점이 안 되더라도 최소 선발 예정인은 최소 선발 우리 책에 지금 없으니까 이게 지금 교과서가 아니고 지금 기초과정 입문과정이라서 그런데 최소 선발 예정 인원 또는 최소 선발 예정 비율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최소 15,000명 뽑는다. 올해는 최소 15% 응시자 대비 15% 뽑는다. 이렇게 하면은 60점이 안 되더라도 만약에 60점 이상이 10,000명밖에 안 나왔으면 60점이 안 돼도 5,000명 더 합격할 수 있겠죠?
최소 15,000명이니까 최대는 규정이 없다고요. 그러면 60점 이상인 자는 모두 다 합격이고요. 60점이 안 되는 사람 중에서도 합격할 수도 있다고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전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전부 다 이게 절대평가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 시험 공고할 때 상대평가 한다고 미리 공고해야 되거든요. 아무 말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부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올해도 내년에도 다 절대평가입니다. 지금 뭐 중개수료가 이제 중개보수로 바뀌는데 용어가 중개보수를 지금 임대 3억 이상인 임대 지금 정부에서 개정한다고 하죠. 그 지금 개업공개사들 데모하고 있는데 지금 3억이 0.8%예요. 시도조례가 0.8% 범위 내에서 그 당사자 협의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3억짜리 임대 중개하면 240만 원입니다. 중개수료가. 근데 3억짜리 매매 중개하면 0.4% 해가지고 120만 원밖에 안 돼요. 좀 모순이긴 하죠. 그래서 모순이긴 해요. 저는 이제 개업공개사 입장에서 보면 데모하고 하지만 우리가 세계적으로 볼 때 중개보수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 같은 데는 4%에서 거의 8% 정도 하더라고. 미국은 가보니 거의 8%더라고요. 8%인데 우리처럼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 게 아니라 매도인한테만 받아요. 그럼 공동중개하면은 0.8%라도 그냥 8%라도 4%밖에 못 받겠죠. 거기다가 그 에스크로 그 근원보험 수수료가 근원보험을 무조건 가입해야 돼요. 그게 한 0.4% 정도 돼요. 그럼 거의 한 3% 정도, 거의 공동중개니까 한 3% 정도 되겠죠. 우리는 최고 커야 0.9%잖아요. 우리나라 개업공개사가 하는 일은 훨씬 더 많아요. 우리는 권리분석도 다 해야 되잖아요. 미국 같은 데는 그냥 체크리스트만 작성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체크하고 나머지는 전부 에스크로 업자들이 그 이행 업무를 담당하는 그 권원보험 회사들이 전부 권리분석 등을 확인한다고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중개보수가 낮은 편이에요. 다만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 좀 불합리한 부분을 이번에 개선한다는 이야기. 그 임대가 그렇고요. 또 매매도 지금 6억 이상인 경우는 고가주택이라고 해가지고 0.9% 받거든요. 매매. 근데 지금 뭐 웬만한 거 6억 넘잖아요. 서울서. 그래서 그걸 아마 구간을 더 높이는 걸로 그렇게 개정할 예정이고, 또 오피스텔이 지금은 오피스텔은 전부 다 주택 외로 분류되고 있어요. 그래서 0.9까지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실제 용도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인정하고 주거 외의 진짜 오피스로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만 이 주택 이외의 용도로 보가지고 수수하는 걸로 지금 바뀔 예정입니다. 논리적으로만 본다면 그게 맞아요. 그게 작년에 사실은 민주당 서울시 의원이 그렇게 발의했거든요. 서울시 조례를 바꾸려고 발의하자 막 전부 막 그 사람을 집중 공격했어요. 개업공개사들이 전화하고 막 메일 보내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철회해버렸어요. 너무 압박이 심하니까. 내년에 다음에 당선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막 이렇게 협박하니까.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될 가능성이 많죠. 자, 그래서 합격자 결정받고요. 그 다음에 20페이지 출제위원 임명입니다.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부동산 중개 및 관련 분야 20페이지입니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출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임명이라고 하면은 공무원이 될 거고요. 시도의사의 공무원. 위촉이라고 하면 외부 인사가 되겠죠. 지금 현실은 뭐 전부 다 출제위원들을 보면 과목별로 보면은 이때까지는 작년까지는 전부 다 부동산 학개론만 부동산학과 교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법학과 교수들이 들어갔어요. 아주 옛날에 8회 때는 공인중개사법도 부동산학과 교수들이 출제했어요. 근데 작년까지는 부동산학개론 외에는 다 법학과 교수가 하다가 올해는 공법하고 뭐 중개사법은 학개론 부동산학과 교수가 한 명씩 들어갔더라고요. 과목별로 출제위원 숫자가 달라요. 뭐 부동산학과 같은 경우는 부동산학개론은 올해 출제했던 그 교수님이 지금 제가 박사과정 다니고 있는데 그 지도 교수님인데 5명이 출제했다더라고요. 10문제씩. 그럼 50문제죠? 그 문제 선정 이외에는 통계학과 교수가 선정한대요. 난이도 조절해가지고 작년에 그 점수 나온 거 보고 그 모의 테스트를 갖다가 작년에 합격하신 분 30명이 들어와서 모의 테스트를 한대요. 그게 너무 쉽다고 자꾸 나와가지고 어렵게 냈대. 그 중에 이제 그래서 이제 2문제는 버리고 8문제씩 한 사람이 8문제씩 해가지고 5명이 40문제 이렇게 출제했다더라고요. 아까 제가 12일 동안 출제한다고 했는데 처음에 들어가면 이틀 동안 출제하고 3일째
이제 30명 가지고 모의 테스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이도 조절을 또 하고, 그래 문제 선정위원, 뭐 검토위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최종적으로 다 시험 보는 날 1시에 출소한다더라고. 들어가가지고 저 부산 구포에 있어요. 한국 산업인력공단 그 건물이 하나 아예 통째로 건물을 사가지고 계속 1년 내 시험 출제하잖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콘도 하나 빌려가지고 내부 수리 중 해가지고 한 달씩 이렇게 빌려가지고 했어요. 옛날에는. 그러다 지금은 아예 산업인력공단 건물이 있어요. 부산에 가면 구포에. 거기서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 출제위원들은 지금 현재는 사실 교수님들이 거의 다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책을, 이게 학원에 있는 책 보냐 물어보니까 사설 학원책은 하나도 없대요. 나머지 이제 부동산학과 교수들이 쓴 책이 약 150권 정도 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서적이, 참고 문헌이. 그리고 다 인터넷 다 쓸 수 있고 이러니까 뭐 법조문 다 확인할 수 있고, 휴대폰 같은 거 이런 거는 일체 못 가지고 들어가고, 그게 완전히 아무것도 못해요. 전화도 못 받고, 전화 꼭 하려면 누구 죽고 하면 보는데 감독관 보는 앞에서 전화하고 이런 것밖에 못 한대요. 그러니까 부정행위는 이제 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출제에도 부정행위가 있기는. 꼭 하려면 제가 그래서 그럼 미리 좀 10문제 저한테 출제해주고 들어가서 그거 내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웃으면서, 그렇게 하더라도 그는 머릿속에 가지고 들어가야 되지 종이로 써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대요. 다 들어갈 때 다 검사하니까 그냥 머릿속에 가지고 들어가서 할 수는 꼭 있긴 있는데 종이를 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대, 외부에서. 그 정도로 철저하게 지금 관리는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이 정책심의위원회가 올해 생겼습니다. 신설됐습니다. 용어가. 옛날에는 시험위원회라고 불렀어요. 근데 시험위원회보다는 이제 정책심의위원회가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까지도 다 통합하기 위해서 좀 범위를 더 넓혔습니다. 정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작년까지는, 올 시험까지는 이 시험위원회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답니다. 제가 부동산학개론은 모르겠는데, 우리 부동산학개론 출제했던 주도 교수님 하는 말이, 부동산학개론의 실제 시험에서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올까요, X일까요? 대체로 뭐 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오면 부동산학개론에서 저는 학개론을 최고 못해요. 지금 석사까지는 법을 전공해가지고 보통 맞겠어? 오겠어요, X겠어요? 뭐 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오면 학개론에?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는데 우리 출제했던 교수님 말로는 X가 될 확률이 많대요. 학개론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대체로. 학교에서는 그냥 안 되는 걸 갖다 그냥 틀리게 만들려고 일부러 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이 한대요. 그럼 뭐 100% 이게 진리는 아니니까 그냥 참고로만 하십시오. 출제했던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근데 공인중개사법에는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엄격하게 딱 법조문에 있으니까 그대로 해야 돼요. 학개론이라는 건 학문이기 때문에 법조문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다 이건 대체로 X라 하더라고요. 야, 공인중개사 시험회를 옛날에는 둔다였는데 둘 수 있다로 바뀌었어요. 이게 그 이유가 예산 절감을 위해서. 둔다라고 하면 무조건 1년에 회의 한 번밖에 안 하는데 이걸 사무실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둘 수 있다는 평소 때 없다가 회의할 때만 그냥 나무 사무실 그냥 회의장 한번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수 있다로 바뀌었습니다. 그 시험 지문에 둔다, 두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X 이렇게 나온다고 시험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이, 공인중개사법 시험이. 자, 그 다음에 자격 취소권자입니다. 누구겠어요? 모든 우리 2차 과목 공법, 이게 우리 공인중개사법도 사실은 공법적 요소가 많죠. 이 공법적 요소가 있는 법들은 전부 다 그 결정권자와 취소권자, 결정권자와 변경권자는 항상 같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법에서도 사업계획 승인을 시도지사가 했다면 변경 승인도 시도지사가 합니다. 그 자격증도 무슨 말이냐면 자격증을 준 사람이 자격 취소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등록 취소는 등록을 해준 사람이 등록 취소한다 이 말이죠.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등록했으면 등록 취소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격증도 시도지사가 자격증 줬으면 자격 취소도 누가 한다고요? 시도지사가 합니다.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은 서울서 자격증을 받았다면은 뭐 제주도 가서 자격증을 분실하더라도 재발급 어디로 와야 돼요? 예,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재발급도 자격 취소도 다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다만 양가로 이번에
당해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에 관한 절차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예, 전부 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는데 청문하고 의견 진술기에는 자격 취소되면 자격증 반납해야 됩니다. 7일 이내 반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미반납 시 과태료 부과합니다. 미반납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는데, 그 다음에 자격증 재교부, 그 다음에 자격 정지,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하는 것도 있습니다. 전부 다 누가 한다고 해서 교부한 시도지사. 교부한 시도지사가 합니다. 그런데 다 교부한 시도지사인데 청문, 의견 진술, 귀의 부여는 이건 두 개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 청문이 뭐냐면 우리 국회 청문회 하는 거 봤죠? 들을 청, 들을 문. 듣는 게 청문입니다. 묻는 게 청문이 아니고요. 들을 청, 들을 문입니다. 우리 인사청문회 하면 묻는 사람, 듣는 사람 합해가지고 국회에서 보면 10분 주잖아요. 그러면 보통 국회의원들이 한 9분 묻고 나서 1분 만에 빨리 예, 아니요, 결론만 답하시오 이렇게 나온다고요. 원래 청문회의 취지는 그게 아니고 묻기만 물어야 돼요. 자격증 빌려준 적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답변을 들어봐야 된다고 자세하게. 그게 청문회의 원래 취지는. 청문. 자격증 그냥 취소하면 안 되고 청문을 해야 되고, 자격 취소하려면 자격 정지하더라도 의견 진술기에는 줘야 된다고요. 그냥 바로 정지하면 안 되고, 그거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그걸 법조문에는 뭐라고 적어놨냐면 우리 교재에 거기에 나와 있다시피 20페이지 양가로 이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누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에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통보받은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자격 취소권자까지만 하고 자격 취소 사유부터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